역사인지 전설인지 알 수 없는 전쟁이 있다. 한 여인 때문에 군함 천척이 출범했죠. 발단은 미인 대회였다. 전사들, 전차들, 군마들. 거대한 목마에서 나온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군을 섬멸했다. 성벽이 송두리째 무너졌죠.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3000년을 두고 신화와 전설로 전해진다. 기꺼이 딸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분열된 군대의 이야기이자 기만과 야바위, 도둑맞은 보물과 패배와 재앙의 얘기죠. 고대의 무역 중심지 트로이. 트로이는 누구나 노리는 교통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그치질 않았다. 동과 서의 충돌이었습니다. 그 진상을 캐는 일에 고고학자, 역사학자, 군사 전문가들이 동원됐다. 한 명의 미인 때문에, 복수심 때문에 파괴되어 사라졌다는 전설은 사실일까? 도시국가 트로이는 정말 있었던 것일까? 여기가 서구 문명의 요람지이다. 서쪽에는 그리스 본토, 동쪽에는 소아시아가 있고 그 사이에는 수많은 섬들이 있다.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양편 주민들은 바다의 모험을 통해 신과 영웅의 전설을 만들어냈다. 수천 년 동안 보물 탐험가들과 고고학자들은 트로이 전쟁의 증거를 찾아 소아시아 해안을 뒤졌는데 이제 겨우 그 흔적이 나타났다. 에게해의 한 한적한 해변, 오늘날의 터키 영토 서해안에서 한 국제 발굴단이 전설 속의 트로이라고 여겨지는 곳을 발굴 중이다. 그들은 궁전과 번화한 상가들이 들어차 있던 6000여 평 넓이의 트로이 성을 찾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성 밖에는 낮은 지대의 도시가 펼쳐져 있었으며 성 둘레에는 고대의 가장 파괴적인 무기인 전차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해자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만프레트 코르프만은 1988년부터 이 발굴을 맡고 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들판의 맨 땅일 뿐이죠. 하지만 이곳에 도시가 묻혀 있습니다. 코르프만은 이 불모지에 그리스에 맞섰던 도시국가 트로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후기 청동기 시대에 여기서 트로이와 그리스의 군대가 전쟁을 벌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로이에 관한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확실한 증거가 없다. 학자들 가운데도 코르프만의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가 고대 트로이가 있던 곳일까? 트로이는 정말 있었던 것일까? 나는 트로이 전쟁을 인류의 문화적 기대감이 만들어낸 독특한 소산이라고 봅니다. 군사적인 것과 문학적인 것, 그리고 심리적인 것과 신적인 것에 인간적인 것이 더해진 합성품입니다. 너무나 많은 문화적 전통이 트로이 전쟁 이야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 전쟁 설화를 우리 행동 양식의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죠. 역사는 설화가 되고 설화는 신화가 됩니다. 그런데 신화는 항상 모호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역사에다 옷을 입혀 하나의 설화, 나아가 신화를 만들기는 쉽지만 옷을 벗겨 역사를 밝혀내는 건 훨씬 어렵습니다. 고통스럽고 위험하죠. 오늘날의 학자들은 트로이의 실제 여부를 의심하지만 고대 역사가들은 트로이의 존재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헤로도토스, 타키투스 등 고대 주요 역사학자들은 트로이 전쟁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트로이가 있었음직한 해변에서 고전 문학자 로버트 갈란드 교수가 전설을 들려준다. 고대 세계의 중대사는 대개 신화로 시작됩니다. 펠레우스와 테티스 여신이 결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후에 아킬레우스를 낳았고요. 아킬레우스는 트로이 전쟁의 그리스 쪽 대표 장수죠. 그런데 모든 신들이 이 결혼식에 초대받았지만 한 명만은 제외됐습니다. 프라의 여신 앨리스를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왕따당한 브라의 여신은 심술을 부렸다. 그녀는 최고의 미인에게라고 쓰인 황금 사과를 내놓았다.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세 여신이 서로 자기 거라고 우기다가 결국 제우스에게 갔다. 제우스는 자기는 슬쩍 빠지면서 그 판단을 트로이의 미남 왕자 파리스에게 맡겼다. 그러자 세 여신은 파리스에게 뇌물을 주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파리스는 절세 미녀를 주겠다며 유혹한 아프로디테 편을 들어서 황금 사과를 아프로디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그 미녀는 바로 스파르타의 왕인 메넬라우스의 아내 헬레네였습니다. 파리스는 공물을 가장하고 바다를 건너 스파르타로 갔다. 마침 메넬라우스 왕은 부재 중이어서 파리스는 왕비 헬레네를 쉽게 훔쳤어요. 이래서 트로이 전쟁의 회오리가 일기 시작했던 겁니다. 메넬라우스는 자신의 형이자 당시 그리스 반도의 맹주인 미키네의 왕 아가멤논에게 호소했죠. 아가멤논은 전 그리스의 도시국가 왕들을 소집해서 동생이 당한 변고를 이야기하고 복수전에 동참을 촉구했던 겁니다. 군 수송선 1,000척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신들은 바람을 주지 않았다. 신들을 달래기 위하여 아가멤논은 제물을 바쳐야 했다. 아가멤논은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쳤다. 그러자 바람이 불었고 배가 진군하여 트로이 해변에 닿았다. 그리스 연합군은 트로이 성을 포위하고 그 후 10년간 전쟁을 계속했다. 이 전쟁은 숱한 영웅과 전투를 낳았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군의 아킬레우스와 트로이군의 헥토르가 양편의 대표 장수였다. 전쟁은 10년이나 질질 끌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끌자 그리스군은 꾀를 내어 유명한 트로이의 목마 작전을 폈습니다. 그리스군이 철수하자 트로이군이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자기네 성벽을 헐었죠. 그 목마 속에 그리스군이 숨어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밤이 되어 트로이군이 승리를 자축하는 사이 목마 속에 그리스군이 밖으로 나와 트로이 성을 파괴하고 강탈했습니다. 당시에는 야만적 만행이 다반사였습니다.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는 제단에서 피살됐고 카산드라는 강간당했고요. 헥토르의 어린 나들은 트로이 성벽에서 떨어져서 머리가 부서졌습니다. 트로이는 철저히 파괴되어 아무것도 남은 게 없게 됐죠. 그리스군도 편치 않았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여러 해 바다를 떠돌았고 아가멤논은 고향에 개선했지만 바람난 아내 크리템네스트라는 정부와 짜고 본 남편 아가멤논을 암살해버렸습니다. 이래서 승자였던 그리스 역시 패자인 트로이 못지않은 파괴와 불행을 겪게 됩니다. 이런 황당한 설화가 사실일 수 있을까? 트로이의 전설적 이야기는 서구 문명 최초의 기록 문학인 호메로스라는 시인이 썼다는 두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 근거한다. 그러나 호메로스는 트로이 전쟁 시기보다 5세기나 뒤에 출생했고 장님에다 문맹이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호메로스는 트로이 전쟁의 첫 증인인 셈이지만 이 전쟁은 호메로스 시대보다 500년이나 앞서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러니 호메로스를 어떻게 믿죠? 과연 우리는 이 눈먼 사람의 기록을 믿어야 옳은가? 탐욕, 부정, 재물, 강간, 피, 전쟁, 파괴, 그리고 기만의 이야기. 호메로스가 기록한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일까? 트로이 전쟁은 너무나 전설적이다. 서구 문명 최초의 대전쟁 기록. 사람들은 이 전쟁을 단지 설화라고 생각해왔지만 지금도 에게의 해안에서 고대 도시 트로이를 찾아 헤매는 고고학자들이 있다. 트로이와 트로이 전쟁은 역사인가 신화인가? 맹인이며 문맹이었다는 시인 호메로스를 과연 믿어도 될까? 그 진상을 규명해보자. 호메로스란 인물 역시 트로이나 다름없이 역사와 신화의 혼합물이다. 호메로스는 서구 문명 최초의 문학 작품인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저자라지만 그가 실존 인물이란 증거는 없다. 학자들은 그가 기원전 750년경의 인물이며 트로이에서 멀지 않은 곳 사람이라고 본다. 우린 호메로스가 트로이에 아주 가까운 곳 사람이라고 봅니다. 가령 스미르나라는 도시거나 키오스 섬이죠. 하지만 확신은 없어요. 그리고 그가 맹인이었다는 설은 유력하지만 그건 역시 확실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호메로스와 관련해서 두 가지 미스터리가 있다. 하나는 트로이 전쟁 5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문자도 없던 시대에 일리아스의 약 16,000행과 오디세이아 12,000여 행의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 다 기억했느냐는 것이다. 만일 그가 가수나 이야기꾼의 가계에 속했다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만일 그랬다면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는 한 명의 호메로스가 아니라 여러 명의 호메로스가 지은 작품이다. 트로이 전쟁이 진짜였다면 음유 시인들이 그 전쟁을 노래했을 거고 그게 대대로 전해졌겠죠. 하지만 역사적 정확성을 따질 사람이 없으니 온갖 상상이 첨가됐을 겁니다. 여인이 달아났다느니 아킬레우스니 헥토르니 트로이의 목만이 하는 얘기들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생겨났겠죠. 그렇게 해서 살이 붙은 설화를 호메로스가 이어받아 더욱더 살을 찌운 겁니다. 하지만 호메로스가 음유시인 집안 출신이었다고 해도 과연 그 많은 내용을 다 기억해서 그걸 글로 정확하게 옮기는 게 가능했었을까? 1930년대에 미국 학자 밀맨 페리는 최초의 휴대용 녹음 장치를 가지고 노래 속에 나오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모색한 바 있다. 페리는 발칸 반도에 있는 세르비아의 외진 옛마을을 찾아가 호메로스처럼 옛날의 전투나 영웅을 노래하는 음유 시인을 만났다. 페리는 알루미늄 디스크에 이 노래들을 녹취한 후 그걸 재생시켜 받아 적었습니다. 여기서 페리는 재미있는 현상을 알아냈습니다. 음유시를 글로 옮겨보면 노래로 부를 때보다 의외로 길이가 길었습니다. 페리는 1년이 넘도록 구전문학을 채집하여 그걸 글로 옮겼다. 그 중에는 호메로스의 작품만큼이나 긴 것도 있었다. 여기서 페리는 역사적 사실은 장기간 구전으로 전승돼도 그 정확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세르비아의 음유 시인들은 14세기에 일어난 코소보 전투를 노래로 불렀는데 놀랍게도 이 노래는 600년 전 침략자들과 싸운 영웅들의 역사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었다.
따라서 트로이 전쟁도 정말이 가능성이 큽니다. 구전으로 400여 년간 내려오다가 기원전 800년경에 호메로스의 서사시로 문자화된 겁니다. 그리고 나는 트로이 전쟁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 이야기가 그토록 오래 전해졌겠습니까? 페리는 사람이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 같이 긴 글을 외울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역사와 일치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결국 페리를 통해 트로이의 이야기가 어떻게 500년이나 전해져 호메로스의 시대까지 살아남았는지 그 가능성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되었다. 호메로스는 유명한 음유 시인이었을 겁니다. 요새로 치면은 롤링스톤즈쯤 되겠죠. 유명한 연예인이었을 거예요.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로 증명되는 그의 위대한 문학성을 감탄한 나머지 아마 누군가가 그의 음유시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했을 겁니다. 거기서 기록 수단에 관한 기술적인 발전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그리스 문자지요. 호메로스 이전의 서사시들은 시인의 머릿속 기억에 존재하다가 파티나 축제 때 음성이나 낭독에 의해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기억을 문자화시켜서 음유 시인이 없어도 내용을 접할 수 있게 하고 싶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에는 기록 수단인 문자가 없었다. 그래서 그 발명자는 페니키아 문자를 모방하여 모음을 차용하고 자음을 새로 만들어서 그 알파벳으로 호메로스의 음유시를 문자화시켰다. 금속학에 기초해서 당시의 호메로스 책의 견본을 만들어 본 겁니다. 책은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쭉 읽어나가 그 줄이 끝나면 마치 밭갈이하는 소가 되돌아서듯 다음 줄에서는 반대편으로 되돌아 읽어오는 방식이었어요. 그리스인들은 이런 필기법을 밭갈이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역사상 처음으로 문자로 쓰여진 이 트로이 이야기는 보다 많은 독자들에 의하여 더 많은 감동을 주었을 것이다. 호메로스는 그리스어 알파벳으로 쓰여진 최초의 책입니다. 호메로스의 쓰기 방식을 그 후에 나온 책들이 따라했습니다. 그런 필기법이 계속됐죠. 당시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호메로스의 글만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리스 문자로 된 책이 그것뿐이니까요. 호메로스의 트로이 이야기는 당시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는 유일한 교재였으니 서구 문명의 출발점인 셈이다. 그 이후 3000년 동안 그의 트로이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 르네상스, 셰익스피어, 심지어는 헐리우드의 영화인들에게까지 영감을 주었다. 그러나 여러 세기를 내려오며 트로이 이야기는 윤색이 거듭됐다. 이미 호메로스 때도 폐허이던 트로이의 본 모습은 세월의 먼지에 파묻혀 실종되었다. 그러다 19세기 말 전쟁과 피와 욕망과 속임수를 다룬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감동받은 한 부유한 모험가가 트로이의 보물과 진실을 찾아 나섰다. 청동기 시대를 마감하는 문화의 충돌, 세계 제1의 미녀를 놓고 벌어진 전쟁, 영웅과 피와 욕망과 기만에 관한 문자시대 이전의 서사시가 수백 년 동안 구전돼 왔다. 그러다가 그리스 최대의 음유시인 호메로스가 그리스 문자를 고안해내서 그것을 문자로 옮겼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그리스어로 쓰여진 최초의 문헌이며 서구 문명의 기초이다. 그러나 시대를 거듭하면서 트로이 이야기는 신화로 범벅이 됐고 트로이의 본질은 실종돼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읽어도 이 전설적인 도시국가 트로이의 역사적 실제를 단언하기가 어렵다. (1927년 7월 6일)
수세기에 걸친 오토만 제국의 지배에서 풀려난 그리스는 독립을 얻어 새로 태어났다. 유럽은 다시 그리스에 관심을 갖게 됐고 호메로스는 트로이 열풍에 불을 붙였다. 한 손에 곡괭이를 다른 한 손에 일리아스를 든 독일 태생 미국인 백만장자 하인리 슐리만이 트로이 발굴에 나섰다. 하인리 슬리만은 매력 있는 사람이죠. 19세기 월가에서 거부가 됐고 러시아 투기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 또 돈을 벌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사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를 축적하자 그는 평소 동경해 오던 고대 그리스, 그 중에서도 트로이 전쟁의 신비를 밝히는데 자신의 남은 여생을 걸었습니다. 하인리 슐리만은 황금을 찾는 데 선수였다. 골드러시 때 그랬고 짜르 시대 성 베제르부르크에서 그랬다. 그는 부와 모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 베두인 복장으로 변장하고 메카에 잠입하기도 했다. 1868년 그는 아테네로 가서 에게해 해안을 뒤지며 호메로스의 전설에 따라 트로이의 자취를 찾아다녔다. 그는 고고학자는 아니었지만 호메로스에 대해서 어떤 신성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일리아스가 그의 성경이었죠. 그래서 아무도 생각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던 것을 슐리만이 처음 발견하게 된 겁니다. 슐리만은 우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나오는 그런 장소를 찾았다. 두 나라 군대가 맞붙어 싸울 정도의 땅이라면 스카만더 강과 시모이스 강 사이의 평야일 것이다. 그리고 그 평야에는 아킬레우스가 헥토르의 시체를 끌고 돌아다니는 광경이 내려다 보였던 트로이 성이 있을 만한 구릉지대가 있어야 한다. 엘리자벳 리오드는 현재 진행 중인 트로이 발굴의 기획자인데 그녀는 슐리만이 밟았던 발굴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 하인리 슐리만은 호메로스가 실제로 전쟁이 치러졌던 장소를 정확히 묘사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여기 히살리크이며 여기에 트로이 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안반 바다까지 파내려가다 보면 반드시 호메로스가 그의 작품에서 노래한 트로이가 나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1870년 슐리만과 그가 고용한 수백 명의 인부들은 언덕의 남과 북, 동과 서를 잇는 참호를 파면서 수천 년 전의 문명의 흔적을 찾아 헤맸다. 결국 트로이의 평원은 슐리만이 박아놓은 말뚝으로 어지러워졌다. 그는 수년 동안이나 발굴을 계속했지만 트로이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절망했다. 그는 뭔가 거창한 발견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참 행운하였습니다. 발굴 마지막 해가 저물 무렵 큰 발견을 했거든요. 그는 이 커다란 성벽을 탐사하던 중 조그만 고립 지역을 발견했고 거기서 금부치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으로 그는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죠. 황금컵과 황금 술잔들, 곱게 연마한 돌, 각종 보석. 1873년 슐리만은 자기 아내를 이 보물로 마치 헬레네처럼 치장시켰다. 그리고 터키로부터 보물들을 밀반출했다. 그리고는 트로이의 보물을 발굴했다고 주장했다. 세계는 그의 발표에 현혹됐다. 하인리 슐리만, 전설의 트로이를 찾다. 그러나 이는 허풍이었다. 슐리만이 발견한 금부치들은 프리아모스 시대를 2500년이나 앞선 것이니 트로이 것이 아니었다. 또 설령 트로이 시대의 것이라 해도 그것은 도굴품이었다.
호메로스에 심취한 사람은 슐리만이 처음은 아닙니다. 영국 탐험가인 프랭크 칼버트는 이미 1845년부터 그 지역에 눌러앉아 살면서 트로이가 있던 곳이 그 일대 어디임을 밝혀질 만한 증거들을 엄청나게 많이 수집해 놓고 있었습니다. 슐리만이 터키에 처음 왔을 때 트로이로 여겨지는 후보지가 몇 군데 있었다. 그러나 칼버트는 자기가 소유한 구릉지대 히살리크가 바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나오는 트로이의 도시 일리움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슐리만은 칼버트를 찾아갔다. 1868년 8월 슐리만이 칼버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에는 칼버트가 히살리크에서 수집한 온갖 공예품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사 후 칼버트는 슐리만에게 자신의 발굴 경험담을 들려주며 발굴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슐리만은 감동받았죠. 슐리만은 아테네로 돌아가 자신은 한 발짝도 디뎌보지 않은 트로이 땅에 대한 책을 썼다. 그러니 세부적인 것을 알 리가 없었다. 슐리만은 편지로 칼버트에게 질문을 하곤 했는데, 예를 들면 구릉의 높이가 20m였소? 아니면 100m? 이런 식이었죠. 슐리만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그가 현장의 상황에 관한 지식이 전무했다는 걸 뜻하죠. 칼버트가 혼자서 여러 해 동안 조용히 발굴한 데 비해 슐리만은 수백 명의 인부를 동원하여 대규모 작업을 했으니 요란할 수밖에 없었다. 슐리만이 세계에 대고 큰소리치는 바람에 프랭크 칼버트의 존재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발굴품이 트로이 시대의 것이 아니고 그것도 프랭크 칼버트의 발굴지에서 훔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슐리만은 히살리크가 트로이가 있던 곳이고 트로이 전쟁은 실화라는 인상을 남겨주었다. 하인리 슐리만은 자신의 생애와 전 재산을 트로이가 역사적으로 실제 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에 바쳤어요. 그 점에서 그를 존경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트로이는 혹시 진짜가 아닐까 하게 된 것은 순전히 슐리만의 덕입니다. 그가 아니었으면 트로이 전쟁을 그저 하나의 신화로 생각하고 넘어갔겠죠. 하지만 가장 철저한 트로이 신봉자였던 하인리 슐리만조차 트로이의 실제를 증명할 그 무엇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폐허 어디인가에 트로이 전쟁과 도시국가 트로이가 역사적 실제임을 입증하는 보물이 묻혀 있을런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청동기 시대인 기원전 1250년경에 벌어진 가장 전설적인 사건, 트로이 전쟁. 500년 동안이나 노래로만 전해지다가 호메로스에 이르러 글자로 전해지면서 그리스 문자를 탄생시킨 트로이 전쟁. 그 후 2000년 동안 도시국가 트로이는 잊혀진 전설이었다. 그러다가 1870년에 와서 한 손에 곡괭이를 다른 한 손에 일리아스를 든 하인리 슐리만이 트로이 전쟁 터를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의 허풍 기질과 부적절한 처신은 그의 신빙성에 타격을 입혔다. 뿐만 아니라 마구잡이로 파헤치는 바람에 트로이의 진상을 밝혀줄지도 모르는 여러 장소가 파괴됐다. 이 돌투성이 땅을 어떻게 고대 트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슐리만 자신도 결국은 고백했다. 그것은 순전히 시이다. 트로이는 신화이고 히살리크는 언덕일 뿐이다.
그는 여러 기고문에서 밝혔습니다. 난 내가 한 일에 만족한다. 나는 물론 트로이를 발견했지만 실망스럽다. 호메로스가 설명한 트로이에 대해 내가 발견한 트로이는 훨씬 작기 때문이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시살리크는 호메로스의 트로이가 아니란 말이다. 1890년에 슐리만이 죽은 후 그의 아내 소피와 발굴 책임자 빌헬름 도펠트는 시살리크 언덕을 이루는 여러 지층을 확인하고 연대별로 번호를 매겼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슐리만이 너무 깊이 파들어간 걸 알았다. 슐리만이 찾아낸 금부치는 기원전 2500년경을 뜻하는 지층 2에서 나왔다. 그런데 트로이 전쟁은 기원전 1250년경이니 나온다면 지층 6이나 7에서 나와야 했다. 그런데 그 지층 6, 7에는 극심한 파괴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게 트로이 전쟁이 실제라는 증거일까? 1932년 고고학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시내티 대학 교수 칼 블레겐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리스 본토에서 발굴 작업을 마친 블레겐은 유럽의 청동기 시대를 보다 넓은 시야에서 보기로 하고 트로이라고 알려진 이곳까지 발굴의 범위를 넓혀 터키로 갔죠. 블레겐은 이 지역 전체를 다시 검사한 후 트로이는 지층 6에 있을 거라고 결론지었다. 그 위 지층 7에서 그는 밀집된 주택촌을 발견했다. 그 주택촌은 마치 포위한 적에 대항하는 것처럼 성곽이 둘러쳐 있었다. 그렇지만 블레겐의 발견 역시 호메로스가 설명한 그런 크기가 못되었다. 트로이는 여전히 신비로 남게 되었다. 그런데 1982년 이번에는 만프레트 코르프만이 트로이를 찾았다. 고고학계는 그가 찾아간 것을 회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미 발굴될 대로 된 곳, 무려 3차례나 발굴된 데서 더 이상 뭐가 나오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르프만은 그동안 개발된 신기술을 새 발굴 작업에 동원했다. 그의 첫 새로운 발견은 트로이의 남쪽 해변에서 있었다. 거기서 그는 시체 59가 화장되어 미케네식 부장품과 함께 매장된 무덤을 발견했다. 이것이 그리스군 진영이고 시신들은 트로이와 싸웠던 그리스 병사들이 아니었을까. 코르프만 팀은 당시의 트로이 해안이 오늘날과는 다르게 생겼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트로이 전쟁 당시의 해수면은 트로이 성곽에 좀 더 가까운 위치까지 올라와 있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코르프만은 자기 탐지기를 이용하여 고대에 많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으로부터 400m쯤 되는 지점에서 트로이 성곽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 벽은 실은 그리스군의 도랑벽이었다. 여기 이 사진은 엑스레이 사진처럼 땅속이 들여다보이는 사진입니다. 이걸 잘 보면 옛날에 도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습니다. 코르프만이 발견한 도랑은 지하 안방까지 깊이 파진 걸로 볼 때 방어 목적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고고학자들은 트로이 6번 지층의 연대가 이 도랑이 건설된 연대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지요. 트로이 6번 지층은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시기이다. 그리고 이 도랑은 호메로스가 일리아스에서 묘사한 방어용 해자와 비슷하다. 그리스군이 자기 진영 방어를 위해 판 도랑에 관한 호메로스의 묘사와 우리가 발견한 방어용 도랑의 형태를 비교해보면 둘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건 호메로스가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를 쓰면서 설명한 그리스군 진영이었던 바로 그 자리라는 게 거의 틀림없습니다. 코르프만 팀은 트로이인들이 신에게 예배드릴 때 쓰던 제사 도구와 고대 트로이의 주요 교역품인 섬유를 직조하던 물레와 실패,
성벽에 박힌 적군의 창날이나 화살촉, 알렉산드로스 대왕 시대의 동전, 그리고 트로이의 로마와의 유대를 의미하는 아우구스투스 흉상 등을 발굴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발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코르프만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유는 슐리만의 경우와 똑같았다. 코르프만 역시 큰 도시의 증거를 못 찾은 것이다. 트로이에 관해 우리가 꼭 알고 싶은 것은 시대별로, 시점별로 이 트로이라는 도시의 크기가 어땠는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쇠퇴했는지, 도시의 각 부분별로 기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등인데, 이건 발굴만으로는 알기 힘들죠. 호메로스가 묘사한 트로이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코르프만 팀은 고고학이라기보다는 농업에 관련된 기법을 동원했다. 바로 사이트 서베이 방식이었다. 20m마다 우리는 식물들을 제거한 후 밭을 갈아엎듯 뒤집었습니다. 그리고는 보이는 모든 걸 수집했죠. 도자기, 타일 조각, 땅바닥에 있는 건 모두요. 이건 주거지의 크기와 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가 됐습니다. 그들은 수집품을 캠프로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깨끗이 씻고 분류하고 연대를 적었다. 많은 항아리 조각들이 수천 년의 연대를 나타냈다. 올해 우리는 15만 평방미터 지역에서 400개의 지점을 발굴했고 거기서 10만 점 이상의 유물을 발굴했습니다. 무게로는 2톤이죠. 청동기 시대의 도자기 유물치고는 대단히 많은 양이었다. 그 시대는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시기였다. 우리는 동쪽에 있는 이 도랑까지의 지역을 확인했습니다. 이 지역은 청동기 시대 주택 밀집 지역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트로이 전쟁 시대의 도자기 파편들이 성벽 밖에서부터 방어용 도랑까지 400여 미터 범위에 흩어져 있었다. 이 도랑은 호메로스에 의하면 그리스군이 건설한 것이라 했지만 그보다는 트로이군이 그리스군을 막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코르프만은 도랑에서 성체의 방어벽까지 이르는 2만여 평방미터의 저지대에 있는 사원과 궁전 등이 트로이시의 영광을 구성했었다고 확신한다. 그 정도면 호메로스가 말한 규모가 된다. 그리고 그리스군이 탐낼 만한 크기이다. 우리 고고학 팀은 트로이의 이 장수가 무너지고 보강되기를 줄곧 반복했다는 증거 내지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는 이 장수가 항상 방어에 충실했다는 것, 그리고 또한 항상 적이 이곳을 노리고 공격해왔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호메로스 이후 거의 3000년이 지나서 만프레트 코르프만이 결국 트로이의 실제성을 증명하는 것 같다. 그럼 트로이 전쟁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것일까? 대체 왜 일어난 전쟁일까? 아무리 절세의 미녀라고 해도 한 여자 때문에 그런 파괴적인 전쟁이 일어났단 말인가? 트로이 전쟁은 기원전 1250년경에 시작된 청동기 시대의 문화적 충돌이었다. 그로부터 500년 후 그리스인 호메로스가 트로이 이야기라는 서사시를 가지고 슈퍼스타로 등장했고 또한 그와 동시에 그리스 문자가 생겨났다. 트로이 이야기는 그 후 오랜 세월 신화와 전설의 베일에 가려 있었다. 그런데 19세기에 이르자 그 베일을 벗기려는 시도가 시작됐다.
지금도 고고학자들은 트로이의 실제를 증명해줄 증거를 찾고 있다. 헬레네가 아무리 세계 제일의 미녀라 해도 설마 한 여자 때문에 정말로 군함이 천척이나 전장에 나가 그 기나긴 전쟁을 치렀단 말인가? 고대 그리스인에게 아름다움은 질서였다. 그것은 나체 조각에 표현되어 있다. 가느다란 허리, 높고 동그란 가슴, 곡선미 넘치는 허벅지. 그 아름다움의 화신인 헬레네를 빼앗은 행위는 그리스인들이 생각할 때 세계 질서의 유린이며 충분한 전쟁 명분이 됐다. 또한 헬레네의 납치는 권력자에 대한 도전이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이는 국제 분쟁의 이유가 될 만하다. This is the guy that tried to kill my dad at one time. 개인 감정 또한 트로이 전쟁 개전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헬레네의 납치는 전쟁 발발에 충분한 이유가 못 됩니다. 전쟁이 그런 정도의 이유만으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미 육군의 존 브라운 준장은 고대 전쟁사의 대가이다. 전쟁을 시작할 명분이 될 만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던 중이었을 겁니다. 그게 진짜 전쟁의 원인이죠. 가령 그리스의 맹주 미케네는 국세를 팽창시키고 싶었겠죠. 그러자면 전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웃나라의 왕비 헬레네가 수치스럽게 납치당해 갔으니 그 시대의 명예 감정으로서는 연합군을 일으켜 트로이와 전쟁을 벌일 충분한 전쟁 명분을 준 셈입니다. 호메로스의 설명에 의하면 그리스 연합군은 미케네 왕 아가멤논의 지휘 아래 1,000척의 함선을 타고 기원전 1250년경 에게해를 건너 트로이로 진군했다. 현대의 전쟁 이론으로 과연 있음직한 일일까? 존 브라운 준장이 당시 아가멤논 왕의 참모총장이 되어 가상회의를 열어보았다. 이 회의에서 정보, 작전, 병참, 인력, 각 방면의 참모들이 각자의 전략을 보고했다. 여러분, 이제부터 트로이 전쟁의 작전을 분석해보기로 합시다. 그리스 연합군 대 트로이군의 이 전쟁에서 양측의 절대 과제가 무엇이었는지 단서를 잡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전쟁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당시 에게해 연안국에게 대단히 중요한 해상무역 루트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이다. 무역 루트의 통제권을 장악하는 일이 전략적으로 중요했어요. 여러분은 이 점을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해상 루트는 흑해에서 보스포러스 해협과 마마라 해를 지나 다다네스 해협으로 빠져나옵니다. 그 길목에 트로이가 있어요. 트로이는 동서간의 백길을 통제할 수 있는 요충지였다. 이 백길로 소아시아가 필요로 하는 식량, 황금, 향료, 기타 사치품이 오갔다. (1984년에) 터키 해안에서 상선의 잔해가 인양된 바 있는데 트로이 전쟁 시기로 추정되는 이 배에는 7개 문명의 보물이 실려 있었다. 이집트의 황금 조각품, 극동에서 온 기름과 향료 단지, 중앙아시아에서 온 황소 가죽 모양의 아연괴와 사이프러스산 구리. 특히 이 비철 금속은 청동을 만드는 정확한 비율로 실려 있었다. 구리 10에 아연 1의 비율. 청동은 아연과 구리의 합금이니 이들 두 종류의 금속을 통제할 수 있다면 청동기 시대의 산업 원료를 장악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당시 청동을 통제하는 것은 석유 시대의 석유를 통제하는 것과 같다. 그리스는 대국이